그러다 보니까 중앙군도 약해지고 백성들도 힘들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는 완성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군도 약해지고 백성도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이 논문의 제목은 조선 태종대 지방 군제의 개편 방향입니다. 윤훈표 선생님께서 쓰셨고 역사와 실학 73권에 실려 있습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이고 윤훈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쪽 조선 초기 군제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진행하신 분이어가지고 이 연구도 상당히 그 맥락성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이 과연 뭐가 새롭냐라는 건데 기존에는 사병 혁파나 아니면은 태종대의 그런 어떤 군사 선거에 대해서 주로 중앙군 위주로 많이 봤어요. 중앙군 위주로 많이 봤고 군제가 최종적으로 개편된 이후에 법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라고 해서 제도사 측면에서 많이 봤는데 이 논문은 중앙군이 아니고 사병이 혁파될 때 지방군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중점적으로 봤고 최종적으로 법전에 실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군제가 개편되어 있냐라고 해서 법전의 내용보다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 서로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사병 혁파한 이후에 지방군을 어떻게 개편했는가인데 우리 사병 혁파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병 혁파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앙군을 혁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친들이나 아니면 그 유력한 가문 장수들이 갖고 있던 병사의 사병을 혁파하면서 그 사병을 모두 중앙군에 편입을 시킵니다. 중앙군에.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사병이라는 조직이 그냥 중앙에서도 끌어모으고 지방에서도 끌어모으고 막 여기저기서 끌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병을 혁파시켜서 모두 중앙군에 소속시켜 버리다 보니까 지방의 군인이 텅 비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사병 혁파에서 중앙군에 편입시키고 비어있는 지방군에 대해서 편제를 신설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지방군, 조선의 지방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태종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중앙군이랑 지방군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서 기본적으로 중앙군을 강화하는 데 힘씁니다. 왜냐? 사병 혁파를 했으니까 강제적으로 했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로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 반대급부로 준 게 중앙군을 편입한 그 중앙군을 강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군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 강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봉족제라는 것을 시작입니다. 봉족제. 봉족제라는 게 뭐냐면 밑에 써놨는데 군인의 경제적 부담을 지정된 인원에게 전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중앙군으로서 주로 갑사가 있는데 갑사로 제가 중앙군에 편입이 돼서 가면은 저에 대한 월급은 국가에서 주지 않아요. 국가에서 주지 않고 국가가 2명 정도, 2-3명 정도 지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도님, 수평님, 뭐 마구니님을 지정을 했어요. 그럼 저는 월급을 누구한테 뜯어내면 되냐면은 개도님, 수평님, 마구님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른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군을 강화하기 위해서 봉족제를 실시하는데 이 봉족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방에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봉족으로 편성된 사람들은 당연히 군대를 안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군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지방에서 군역을 탈출해서 지방군으로 편입할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앙군을 강화하면서 지방군 숫자가 줄어들게 돼서 이 지방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군역에 충당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크기에 맞춰서 봉족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봉족을 내고 더 많은 군인을 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당연히 토지 크기를 줄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보법이라는 걸 합니다. 인보법은 쉽게 말하면 인구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얼만큼 살고 있는가 인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편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패법을 그 맥락에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패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군역, 뭐 충당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맥락에서 그 호패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병을 혁파하고 중앙군을 강화하면서 지방군 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군 허약해진 지방군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호패를 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체계로 국왕이 지방민까지 전부 다 다스리게 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은 중앙군과 지방군을 편성하고 중앙군과 지방군은 지방민으로부터 차출하게 된다라는 시스템이 이 사병혁파부터 태종 13년 호패퍼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은 제도는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 결과 백성은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봉족이라고 해서 그 중앙군의 어떤 경제적인 그 기반을 그 뒷받침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올해는 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원 못 해주겠다, 뭐 배째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인 것 같은데, 그 혹시 어떻게 간단합니다. 뭐 처벌 있나요? 네.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면은 관아에 가서 네. 곤장을 맞으면 됩니다. 그래도 실제로 안 되는 그랬어요. 거 어떡하나요? 거부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세금의 없어요? 일종으로 되는 거, 군대 가는 거 네. 대신에 봉족으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부한다는 거는 탈령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의무적이네요. 거부하려면은 이거는. 도망가야 돼요. 네. 유랑해야 돼요. 유랑. 아, 그래서 먹고 실제로 살. 호패법을 만들고 봉족제 실시한 다음부터 유랑민, 네네. 유망민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사료에 갑자기 네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거부할 권리는 의무적인 없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질문이, 그 군사제도 편성하면서 지금 보면 뭔가 지방민 통제 이런 거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군사제도하고 그 통치 체제하고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한 통치체제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통제 같은 거겠죠, 아마. 그 인민에 대한 통제 같은 게 군사제도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요거는 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군사를 뽑으려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세금이랑 다르게 돈이나 물건으로 안 받고 직접 사람이 와야 되는 게 군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인구조사인 거죠. 그쵸? 지금도 하고 있는. 그래서 군사제도 체제를 강화하고 개편하면 개편할수록 그 지방에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인구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앙군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 중앙군하고 지방군은 지금 따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지방군이 중앙에 와서 번상을, 그러니까 직접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군역을 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그리고 중앙군이라는 게 단순히 수도 인근에서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지,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개념이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군 편제가 따로 있고 지방군 편제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앙군 편제라는 거는 진짜로 수도 인근에서만 근무하는 군사를 중앙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군사들이 지방군인데, 질문 중에 그 지방군이 번상을 하면은 뭐냐라고 하는데, 번상하면은 지방군이 아니에요. 번상하면 무조건 중앙군이에요. 그래서 수도로 번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앙군,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방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이게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이 논문에 그 사병이 이제 중앙에 회수되면서 그 지방에 있었던 그 인민들이 이제 중앙군으로 편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방군이 약화됐고,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태종 때 뭐 호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썼다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뭐 다른 대안은 논문에 명시가 안 돼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병을 혁파하면서 중앙군에 모두 편속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군이 비게 되니까 지방군 편제를 신설을 해가지고 이 지방군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 파악을 했다. 요게 기본 맥락인데, 이 논문에서도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이 다 계속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벌어져요. 제가 이제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매끄럽게 진행된 것처럼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군의 핵심이 갑사라는 존재인데 갑사는 원래 월급 받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병으로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중앙군에 들어오면서 월급을 안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봉족이라는 걸 붙여줬는데 봉족을 붙이다 보니까 이 갑사한테 붙여줄 봉족의 인구수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갑사를 2교대로 바꿔요. 그래서 상번 그러니까 수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는 6개월만 근무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봉족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고 나머지 6개월은 하번이라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래 강제로. 그때는 봉족을 붙여주지 않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3교대로 바꾸고 4교대로 바꾸고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계속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사실 여기서 일어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과정에서 중앙군이 약화돼요. 중앙군이 굉장히 약화되고 두 번째는 인구를 강제로 추징하다 보니까 인구가 다 도망가는 현상이 발생했고 백성도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인민들은 더 힘들어졌다. 그렇죠. 그 네. 평과 똑같네요. 제도는 네, 알겠습니다. 완성됐지만 그 외의 모든 거는 망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이상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